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이 디폴트를 겪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로 매기면서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의 출마 선언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데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당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1년을 맞아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너무 많은 학교, 너무 많은 일상적인 장소가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대학살 현장의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면서 의회를 향해 제발 뭔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제로베일 정책이 시행되자 치안당국과 시민들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메트로역에 노숙자 수가 급증하자 시 정부 측은 아예 메트로역 근처에 쉘터를 마련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 아파트에서 노숙자에게 살해된 30대 한인 여성 유가족이 뉴욕시 경찰과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처음 보는 여성의 머리를 달리는 열차를 향해 밀쳐 중태에 빠뜨린 노숙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유럽계 대형은행인 UBS와 바클레이스가 나란히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포함해 사업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두고 서로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러시아 총리의 방중 등으로 자기 진영을 각자 다진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무역 분야에서부터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습니다. 인공위성과 달 궤도선 그리고 발사체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마이크 트라웃과 오타니의 홈런포를 앞세워 7대3으로 승리하고 4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3대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승도 가능하다던 샌디에고 팀이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조 4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운타운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업주 연결해서 인터뷰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절도범이 경찰에 분명히 체포돼서 갔는데 그 주 주말에 다시 나의 매장에 나타났다. 소름이 쫙 돋았다. 너무나 무서웠다. 이런 인터뷰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잡혀가도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석금이 없어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LA시와 카운티 내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 도대체 무엇은 죄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들에 한해 보석금을 어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제로베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치안당국, 주민들, 가뜩이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제로베일 제도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와 카운티에 24일부터 제로베일 제도가 시행되면서 LA시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체포한 용의자 중 죄질이 낮은 케이스에 한해 기소사실 인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이들에 한해 보석금을 없앴습니다. 제로베일 제도는 경범죄와 절도, 쇼핑몰 절도, 마약 복용, 기물 파송 등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폭행과 성범죄,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범죄는 제로베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제로베일을 적용받은 용의자가 풀려나 있는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에는 보석금이 책정됩니다. 치안당국이 체포한 용의자가 제로베일 대상자라면 기소사실 인정 절차 시작 전까지 용의자를 구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제로베일 제도의 골자입니다. 제로베일은 구금된 용의자들이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상황이라면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고 구금돼 있는 돈을 벌지 못해 생기가 어렵다며 보석금 제도가 가난한 주민들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안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타운 치안이 불안해 용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로베일로 용의자들이 풀려나면 절도 행각으로 체포되는 것을 가볍게 여겨 한인타운을 비롯해 LA론이 무법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치안에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후원하는 브래들리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은 이번 제도는 결국 치안당국에 절망감을 안겨주는 제도라며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어저께 잡았는데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경찰을 본다 하더라도 경찰을 조롱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경찰들도 범죄자들을 갖다 잡아 넣으면 뭐하냐, 금방 내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로베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제로베일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은 이 제도가 초범자가 재범 혹은 3범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범죄보다 주로 재산을 노리는 경범죄가 판을 치는 한인타운의 경우 결국에는 용의자를 체포하더라도 구금하지 못하고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제로베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들이 뭐 좋은 물건도 많고 캐시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크라임이 많아요. 집들이 비어 있을 적에 빈집을 들어가가지고는 그거를 갖다 물건을 훔쳐간다든가 돈을 훔쳐간다든가 그런 일들은 전부 다 또 제로베일에 또 퀄리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타운이 치안부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제로베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져 충격입니다. 뉴욕 경찰 NYPD는 지난 23일 뉴욕시 퀸스 라과디아 공항 근처 한 노숙자 쉼터에서 39살의 카말 샘레이드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샘 레이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맨해튼의 한 역에서 함께 내렸던 35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움켜잡고 승강장을 빠져나가려는 열차를 향해 있는 힘껏 밀쳐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추 골절에 두피가 심하게 찢어지고 4개의 주요 혈관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현재 목 아래로 마비된 상태이며 뇌졸중 또는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뉴요커들을 긴장시키는 무작위 폭력 범죄의 최신 사례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뉴욕 지하철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맨하튼 아파트에서 노숙자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30대 한인 여성, 지난해 사건입니다. 크리스티나 유날 씨의 유가족이 지난 12일입니다. 뉴욕시 경찰과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아파트까지 따라 들어온 노숙자에게 40여 차례나 칼에 찔려 숨진 35살 난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의 피살 사건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등 아시안들을 섬찟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노숙자는 20대 청년으로 유나 리 씨를 길에서부터 따라와 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잠입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팬데믹으로 뉴욕 등 대도시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에 인종 증오범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2월 13일로 이날 새벽 유나 리 씨가 아파트로 귀가해 들어올 때 범인이 뒤따라 아파트까지 잠입했고 범인을 목격한 유나 리 씨가 비명을 지르자 옆 유닛에 사는 이웃이 경찰에 즉각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불과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경관들이 출동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경관 2명이 아파트 건물로 출동했는데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한참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유나리 씨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출동한 경관 2명은 아파트 문을 열 수 없었다며 경찰에 백업을 요청했습니다. 백업이 도착한 것은 이로부터 1시간 뒤였다고 유나 리 씨의 유가족들이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업 요원들이 도착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유나 리 씨는 괴한에게 이미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관 2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백업 요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차이나타운이 아닌 백인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경찰이 그렇게 늑장 대응을 했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나 리 씨의 이모가 유가족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배심원 재판에서 다루기를 원하고 있으며 징벌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버스기사가 습격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오들랜드힐스 지역에서 메트로버스 운전기사가 탑승객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버스 운전기사 습격 사건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와 얼윈 스트리트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먼저 운전기사와 한 젊은 탑승객이 말다툼을 시작했고 말다툼이 이어지자 운전비사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버스를 내려서 밖으로 나가 계속 언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이 탑승객이 갑자기 품에서 흉기를 꺼내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찌르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LAPD는 용의자가 칼이나 칼과 비슷한 날카로운 흉기로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찔러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운전기사는 현재 중태입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이 같은 몰지각한 범죄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많은 경찰관들이 현재 용의자를 잡기 위해 밤샘 조사를 했고 반드시 체포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메트로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히 많고 피해자 소식도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에 따르면 지난달 4월 버스와 전철 이용이 2,3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0% 이용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4월의 과 비교했을 때 88%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LA 메트로 측은 밝혔습니다. LA 메트로 스테파니 위긴스 CEO는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있고 주중 이용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주말 이용이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으로 회복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5월 25일 바로 오늘부터 공식 시작됩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A 국제공항은 어제 5월 24일자부터 잠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셀폰 웨이팅 랏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렸습니다. 96가 스트리트과 이 빅스버그 애비뉴 부근에 있던 셀폰 웨이팅 랏이 어제부터는 96가 스트리트과 알버스톤 애비뉴 부근까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셀폰 웨이팅라서는 주차비를 낼 필요가 없어서 차량을 정차하고 무료로 잠시 대기할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LAX에 도착하는 사람을 픽업하러 갈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소입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어제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 약 120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모두 한 330만여 명이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280만여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이, 그러니까 내일이죠, 가장 많은 자동차들로 넘쳐나면서 프리웨이가 가장 막히는 혼잡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내일 만약에 출발하실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민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가장 많이 찾을 곳, 매년 비슷하죠?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그랜 캐년, 팜스프링스 순입니다. 최근에 LA 메트로역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급증하자 이 시 정부 당국이 아예 홈리스들을 수용할 간이 쉘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운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밤새 LA 메트로역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급증하면서 메트로역 근처에 홈리스들을 수용할 간이 쉘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시정부가 모색 중입니다. 지난달 LA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밤을 지내는 노숙자 평균은 5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유니언 스테이션은 밤사이 LA 내에서 홈리스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나타나 지난달 기준 매일 밤 평균 137명의 노숙자들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발견됐습니다. 메트로국은 지하철 내 안전을 위해 올해 2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메트로와 LA 홈리스국은 매년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해 메트로역 근처에 총 50명 수용 가능한 24시간 홈리스 쉘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이 쉘터에 화장실과 샤워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설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지구 시의원 대행은 24일 피오피코 도서관 포켓공원 조성을 위해 2,660만 달러의 기금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포켓공원 내엔 공공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과 놀이터, 그늘 구조물, 피트니스 공간과 벤치 등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에는 50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피오피코 도서관 포켓공원 조성안은 지난해 5월 최종 결정됐으며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북가주의 도시들이 남가주 도시들에 비해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대도시 중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손꼽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구가 7.1% 줄었습니다. 이 기간 버클리에서는 4.2%, 산마테오는 4.1%, 산호세에서는 3.8% 각각 인구가 줄었습니다. 산호세의 경우 이 기간 4만 명의 주민이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가주보다 북가주 도시들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북가주에선 테크 회사들이 많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락하면서 주민 엑소더스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비싼 거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북가주 베이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서 팬데믹 동안 발생한 인구 감소 현상은 팬데믹이 종료된 후 천천히 회복하는 단계지만 북가주 베이 지역의 경우 비싼 집값으로 인구 회복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 LA 등 남가주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줄었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서는 인구가 되려 늘었습니다. 매니페 지역은 인구가 6% 늘었고 로즈빌에서 4.3%, 클로비스에서 3.2%, 주루파밸리와 무리에타에서 2.2%의 인구 증가세가 기록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다시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유, 이번엔 여행 안 가고 좀 쉴래. 근데 쉬는데 또 뭐 하지? 라고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딸기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요새 딸기 맛있죠? 딸기철입니다. 제63회 가든그로브 딸기 축제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그리고 29일까지 나흘 동안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인 빌리지 그린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딸기 축제는 내일 오후 1시에 개막되고 30만여 명이 딸기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딸기 축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저녁에는 초대형 딸기 케이크 커팅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돼 있어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에 조금 그래도 잠깐 어디 야외 좀 다녀올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딸기 축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 축제 시간은 금요일 내일 개막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페스티벌 카니발 기구를 타는 것은 $1부터 시작되고 온종일 탈 수 있는 손목밴드는 주말 $40입니다. 그리고 또 딸기도 많이 사올 수 있습니다. 직접 따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올해 수확된 많은 딸기들, 싱싱한 딸기들 사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서부 지역 국제선 노선 운항 증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6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LA 인천 노선의 운항을 주 1회씩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A를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이 항공편이 6월 7일부터 새로 투입돼서 7월 12일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5분 추가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밖에도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에도 7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가 항공편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준 주택구입 능력 지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간가 $74만 6,750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세대는 전체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최근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전분기에 비해 17%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신의 아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클릭을 유도해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해킹을 시도하는 피싱 사기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온라인 미디어 측에 따르면 틱톡과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해서 누가 사망했는지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링크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가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기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메시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상당수 이미 피해를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여기 로그인 정보를 넣게 되면 해킹 중인 사기범들이 그 정보를 훔쳐가는 식으로 피싱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클릭을 하면 악성 델웨어 바이러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깔려서 사기범들이 계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연관된 민감한 정보들도 도용될 수 있게 됩니다. 60년대, 80년대 음악 많이 들으셨던 분들 티나 터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팝스타 티나 터너가 향년 83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백악관도 그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Y10입니다. 티나 터너 측은 터너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집 앞에는 죽음을 애도하는 꽃다발들이 놓였습니다. Ike and Tina Turner, we used to watch them on TV and see their concerts. I know we went to one Madison Square Garden, so it was they were very exciting and. Well, it seems like she was eternal, so I think she will still go on like that. Even if she dies, she will still remain Tina Turner. 터너는 로큰롤 시대 초창기인 50년대에 데뷔해 30여 년간 소울과 R&B, 록 등 여러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세계 부문을 휩쓰는 등 그래미에서 모두 8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1988년 브라질 공연에서는 18만 명이라는 최대 유료 관객 기록을 남겼고 60이 넘어 펼친 세계 투어 공연에서는 1,300억 원가량의 티켓 판매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습니다. 터너는 전성기에는 영화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고 007 시리즈 영화 주제곡도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화려한 영광은 첫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당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빛났습니다. And it is a massive loss to the communities that loved her, and certainly to the music industry. And her music will continue to live on. 2009년 은퇴한 뒤 2013년 음악 프로듀서와 재혼하면서 스위스로 국적을 바꾸고 주로 유럽에 머물러 온 터너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적 오늘 역시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햇살이 교차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빗방울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 금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이어지겠고 갑자기 찾아온 이 꽃샘 추위도 역시 한동안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58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9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0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여전히 협상을 하고 있고 일부 진전을 이뤘고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공화당이 분점 중인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측에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메카시 의장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민이 가장 높은 부채 한도 비율을 가질 수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들이 그걸 깨닫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보다 지출을 더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디폴트 예상일 엑스데이트가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 한도나 상향 유예 같은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닭판석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여전히 엑스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도 엑스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엑스데이트 전에 합의 실패 시 미국의 전반적인 거버넌스나 채무 의무 준수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피치가 볼 때 AA 등급과 맞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치는 주어진 날짜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20만 건대 초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전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1.3%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잠정치로서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 1.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누어서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최초 발표보다는 괜찮았다는 얘기지만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라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다소 올라간 것은 미국 경제의 최대 동력인 소비자 지출이 속보치 때 3.7%에서 이번엔 3.8%로 소폭 상향 조정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민간 기업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가 전반적으로 미국 성장세를 둔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빠르면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1년을 맞아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학교, 너무 많은 일상적인 장소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킬링필드, 대학살 현장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런 장소에서 제발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늘 듣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의회를 겨냥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On each cross, a name like in these candles behind us. 19 children, 9, 10, 11 years old. And 2 devoted educators, and 17 more injured. Standing there in Uvalde, Jill and I couldn't help but think that too many schools, too many everyday places have become killing fields in communities all across every part of America. And in each place, we hear the same message. Do something. For God's sake, please do something. We did something afterwards.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행동할 때이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것은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친구이자 이웃, 부모 그리고 동료로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로비에 맞서서 얼마나 더 많은 부모가 최악의 악몽 속에 살아야 하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1년 전 텍사스의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는 18살 총격범이 교내에 난입해 총기를 무차별 발사해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의 고속열차 사업이 난항하면서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언론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프라법에는 여객 철도 확장에 43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 사업 역시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2곳의 사업자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은 미국에서 제조된 열차를 사용하고 철도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규정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면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시행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속 20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미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업체인 지멘스는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모두 3,000대 이상의 열차를 생산했지만 고속열차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고속열차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인 지식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고속열차도 없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To our communities and integrity to our institutions. Truth must be our foundation, and common sense can no longer be an uncommon virtue. In Florida, we proved that it can be done. We chose facts over fear, education over indoctrination, law and order over rioting and disorder. We held the line when freedom hung in the balance. We showed that we can and must revitalize America. We need the courage to lead and the strength to win. I'm Ron DeSantis,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to lead our great American comeback.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의 대진표가 확실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디센티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양강구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4살인 디센티스 주지사는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선 승리 이후 독자적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트럼프 대항마로서 몸값을 한층 부풀린 상태입니다. 특히 연말을 전후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디센티스 주지사가 본격적으로 경선전에 뛰어들면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대담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한층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 인플루언서라는 점에서 머스크를 등에 업고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머스크 후광 효과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출마 형식도 전통을 탈피하고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소셜미디어의 음성 채팅 방식을 택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잠시 방송이 끊기기도 했었지만 파격적이긴 했습니다. CNN은 트위터 스페이스를 활용한 그의 출마 선언은 정글과도 같은 소셜미디어에 적응한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디어를 택한 만큼 중도 유권자층에서는 디센티스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의 공방전은 이제부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백악관은 근거 없는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나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원정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계속 이겼는데 어제 한 경기 정도는 패해줘야죠. 프레디 프리먼이 친정 가서 경기 잘 치렀기를,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LA 엔저스는 어제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저스 요새 잘하고 있어요. 최근 4연승이에요. 그리고 또 보스턴을 상대로 3연전을 싹쓸이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 트라웃이 홈런을 치면서 시즌 12호 홈런을 터뜨렸고 오타니 쇼헤이 역시 시즌 12호 홈런을 때려내면서 어제 이 두 선수, 엔젤스의 간판 두 선수가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 역시 시즌 5호 홈런과 함께 빅리그 통산 100번째 독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여러 차례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를 했는데 타선의 침묵으로 인해서 경기를 내주고 빛이 바라고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샌디에이고가 2대5로 석점을 뒤진 5회 초 선두 타자로 나온 김하성의 방망이가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Kim drives this one to right center field and deep. That ball is back and that ball is gone. Ha-Seong Kim with his 5th home run of the year. Padres get their 2nd home run of the game and they're back within 2 again. 147km 직구를 자신 있게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6경기 연속 안타에 9경기 만에 홈런포 손맛을 본 김하성은 빅리그 개인 통산 100번째 득점 기록도 작성했습니다. 7회 초 타석에서도 12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지만 공이 투수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멀티 히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팀의 보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은 김하성은 수비에서도 알토란 활약을 펼쳤습니다. 5회 동물적인 판단으로 선행주자를 아웃시킨 김하성은 7회에도 추가 실점 위기에 처한 팀을 구해냈습니다. 원아웃 2, 3루에서 까다로운 바운드에 내야 땅볼을 걷어내더니 전광석화 같은 판단으로 홈을 파고드는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의 부진과 중심 타선의 침묵으로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해 3대5로 패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부적 결승은 덴버의 승리로 끝이 났죠. 덴버가 이제 NBA 파이널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차전이 펼쳐집니다. 동부적 결승 5차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연이은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라리가 동료 선수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브라질 국민들도 규탄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발렌시아전에서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원숭이라고 외치며 도발했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한 인종차별 행위에 비니시우스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조국 브라질 국민들은 격분해서 스페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브라질의 상징 예수상 조명을 1시간 동안 끄며 연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20번 유니폼을 입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함께 관중석의 비니시우스를 격려했습니다. 브라질 동료 호드리그는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를 보여줬는데요. 스페인 경찰은 인종차별 발언을 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고 발렌시아 구단에는 약 6,4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서 16강 조기 확정에 도전하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복병 온두라스는 한국 축구에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8강전 대표팀은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고도 온두라스의 역습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다시 만난 복병 온두라스. 이번엔 유럽파 김용학이 선봉에 나섭니다. 1차전 프랑스전에서 선제골을 도운 장면처럼 김용학은 빠른 발을 이용해 온두라스의 뒷공간을 파고들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포르투갈 1군 무대에 데뷔하며 이런 무대를 겪어본 만큼 김용학의 자신감은 넘칩니다. 사이드 뒷공간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많이 공략해야 될 것 같고요. 선수 간격이 멀어져서 그 사이사이 공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과감한 역습 전략으로 프랑스를 무너뜨린 김은중 감독은 온두라스전 역시 방심은 없을 거라고 경계했습니다. 첫 경기 이긴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준비를 철저히 더 해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회 준우승 신화제연에 나선 젊은 태극전사들. 온두라스를 꺾고 2연승을 거두면 16강 진출을 사실상 조기 확정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